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1급 104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1번 하기 전에 우리가 꼭 이론 문제를 풀 때는 실무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부터 실행시켜 두고 계정 과목에 관련된 것은 꼭 거기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 저도 그래서 실무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계정 과목에 관련된 거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여기서 찾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우리 단가 결정 방법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죠. 첫 번째, 단가란 말은 하나당 가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호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는데요. 먼저 개별법은 재고자산의 매입 상품별로 개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개별법이 되고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꺼내어주는 방법이며, 후입선출이니까 나중에 들어온 것을 먼저 꺼내어 판매한다는 가정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동평균은 평균이 이동된다는 뜻이죠. 매출 시점마다 평균을 재계산하는 방법이 이동평균이 되는데요. 특히 이동평균에는 출고 시점에서 평균을 재계산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총평균법은 가중평균입니다. 가중평균으로 매출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따라서 1번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선입선출, 총평균, 이동평균 있죠. 연수합계법은 우리 정액법, 정률법, 그리고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방법을 할 때 방법입니다. 따라서 1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죠.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골 손님이죠. 반드시 아셔야 되며, 이런 문제는 출제위원님 땡큐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바꾸기 쉽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 특히 중요한 말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자산입니다. 남은 기간이 아니라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할 때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 통화 요구불 예금, 그리고 통화 대용 정권으로 타인 발행 수표라든지 우편환, 전신환,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이런 것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됩니다. 자, 따라서 문제에 나온 것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찾아본다면 현금, 그리고 우편환 정서, 보통예금, 요구불 예금이죠. 그리고 당좌예금이지만 정기예금과 단기매매증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100만원에 90만원, 5만원, 195만원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과 관련이 성격이 다른 것은, 이 문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관련된 문제네요. 먼저 자본적 지출은 금액이 크고 가치가 상승하며 내용 연수가 연장되는 지출로서 해당 자산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종류로는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피난시설의 설치, 냉난방장치의 설치. 자, 여기서 냉난방장치란 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에어컨 이런 게 아니죠. 닥터 시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베 설치, 훼손되어 이용할 가치가 없는 자산의 복구, 건물의 확장, 건물의 증설, 이런 것들이 자본적 지출이 되고요. 두 번째로 수익적 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금액이 작아요. 지출하는 금액이 적고
그리고 원상 회복의 목적이며 수선비로 처리하는데요. 다만 차량 운반구의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한다는 거 체크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도장 작업, 도장이란 말은 페인트 작업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소모된 부속품 대체, 기와의 대체, 타이어 교체, 물론 여기서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가 되겠죠. 이때는 수익적 지출이며 차량 유지비입니다. 나머지는 다들 수선비가 되겠죠. 조업 가능 상태 유지의 지출, 벨트의 대체, 외장 복구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건물의 엘베 설치하는 것 자본적 지출, 건물 외벽 도색 작업 수익적 지출이죠. 그리고 파손된 타일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 이것도 수익적 지출이네요. 보일러 부속품의 교체 수익적 지출. 따라서 1번만 자본적 지출이며 2, 3, 4는 수익적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번입니다.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아주 자주 출제되는 단골 손님이죠.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형자산 중에서 첫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지급하고 구입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최대 상각기간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무형자산의 상각 후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원입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해당 상각 방법을 선택하고 없으면 정액법입니다. 자,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 원칙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고 없을 때는 정액법이 원칙이다. 그리고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이 문제에서 틀린 것을 찾아냈네요. 첫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된다 그랬죠. 1번 맞습니다. 산업재산권 권리죠. 저작권 권리죠. 우리 회계에서 비록 끝나더라도 비용이 아닌 게 딱 하나 있죠. 개발비 무형자산 맞습니다. 이 대표직이며 예 맞네요.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네요. 사업결합이란 말은 사업체를 구입을 한 겁니다. 그때 지출된 영업권은 돈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되고요.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그렇죠. 무형이니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예, 내 것이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예, 맞고요.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앞에서 보셨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자, 5번. 다음 중 유가증권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유가증권 세 가지가 있죠.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가증권은 이렇게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이 있죠. 먼저 단기 매매증권은 시세차익이 목적입니다. 단기 투자의 목적이며 시장성을 상실했다는 매도가능증권, 우리가 사용하는 매도가능증권은 178번 투자자산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매도가능증권은 장기 투자의 목적이며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며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한다는 거, 특히 만기 보유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한다는 거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고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즉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 손익 두 개에게 해당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자,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죠.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예, 맞네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단기 손익을 평가 손익을 즉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 손익이란 말은 손익 계산서 항목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1번 맞습니다. 혹시 요게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어디서 계정 과목 및 지교 등록에서 컨트롤 F 단기 매매 증권 평가 평가 해보시면 나타나죠.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영업 외 수익이 됩니다. 물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손실은 영업 외 비용이 되겠죠. 예,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예, 맞습니다. 평가손익 즉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실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단기 손익이란 말은 손익계산서 항목이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2번은 틀렸습니다. 앞에서도 보셨죠? 한번 찾아볼게요. 컨트롤 F 매도 가능 증권까지만 칠게요. 처분이익이 아니고 다음 찾기. 자, 처분 손실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죠. 여기 나왔네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나왔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익이죠. 자본에 보시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본 항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은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혹시 여러분들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 처리 살다 8포 들어보셨습니까? 따로 적어야 되겠죠. 984번 영업외 비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예, 4번도 맞는 말이죠. 모든 주식의 수수료는 원칙이 살포, 팔포, 살 때도 포함, 팔 때도 포함하고 수수료 비용은 안 적는데요. 예외가 하나 있죠.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만 살 때는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고 팔 때는 처분 손익에서 더하거나 빼고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습니다. 원칙이에요. 실무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6번입니다. 다음 중 자기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의 성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출제위원님 땡큐. 이런 문제 푸실 때는 만세 부르셔야 됩니다. 왜? 계정 과목에 관련된 것은 어디서 찾아보면 된다? 계정 과목에 관련된 것은 어디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올바르게 짝지은 거네요. 자, 이거 감자 차손이네요. 자본 조정이죠.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런 문제는 완전히 땡큐입니다. 감자 차손, 손해를 본 거죠. 감자를 하면서 손해본 겁니다. 자, 여기에 감자 차손이 나왔고요. 자본 조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문제는 계정 과목을 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맞히실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12월 31일 결산 자료이다. 예, 알겠습니다.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매출 원가네요. 104회 문제 이런 실무는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이론은 너무 쉽네요. 매출 원가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수입매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입니다. 공식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기초상품 재고액 1000만원, 기말상품 재고액 400만원. 자, 단기 매입액이 500만원인데 매입 애누리 및 환출 돌려준 게 70만원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매입한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500만원치를 구입했는데 70만원치를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43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1430만원에서 400만원을 빼니까 상품 매출원가는
1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혹시 시험 치시다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거나 그럴 때는 정기본 손익계산서에 보면 이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혹시 시험장에서 긴장을 해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무 화면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8번입니다. 거래 판료소와 그 예시로 적절하지 않는 거, 틀린 거 찾는 거네요. 거래 판료소 전산에게 2급에 나오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인데요. 신용카드 연회비 10,000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 신용카드 수수료죠. 수수료 비용 10,000원. 그리고 카드로 결제됐네요. 돈을 안 줬단 말이죠. 왜? 결제하는 시점에서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지급금이 되겠네요. 물론 카드사가 거래처로 걸리고요. 비용의 발생 그리고 부채 증가죠. 자산의 감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이런 것들은 굳이 제가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네요.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것도 만세 부르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것을 다 외우시는 분이 계신데요. 물론 외워주시면 땡큐죠. 땡큐인데 이거 정기본 원가 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정기본 제조원가 명세서 있죠?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네요. 자, 원재료비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고요. 두 번째, 기초 제공품과 한번 볼게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 나와 있죠?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는지는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냥 외우지 않더라도 다 맞히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간단하죠? 10번입니다. 다음 중 원가의 분류 방법과 종류가 맞지 않은 것은 자, 원가 분류 방법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원가를 분류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로 나눌 수 있고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비,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비가 되겠죠. 원가 형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 준변동비, 준고정비가 있고요.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가능 원가,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라서 기회원가, 매몰원가, 물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각각 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타이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틀린 것은 원가의 형태에 따라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에 맞습니다. 두 번째,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가능 원가로 나뉘어지죠. 역사적 원가와 예정 원가, 정답은 2번이 틀렸네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 맞죠.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관련원가와 매몰원가에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원가와 가공원가를 계산한 것은 이 문제도 원가 회계에서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기초원가와 가공비에 대한 질문이네요. 자, 먼저 기본원가, 기초원가라 그러죠.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가 됩니다.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반드시 들어가죠. 그래서 기본원가, 기초원가라고요. 가공원가는 갈고 닦고 조이고 가공비 또는 가공원가로 합니다. 직접 노무비, 사람이 갈고 닦고 하죠. 제조 간접비가 더해지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자,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원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기초원가 30만 원이네요. 답은 1번, 3번이고요.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더하면 되겠죠. 20만 원에 20만 원을 더하니까 40만 원. 따라서 40만 원인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2번입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기계작업시간당 80원이고 실제 기계작업시간은 5만 시간일 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13만원 과대 많이 배부되었네요. 이때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정상개별원가에서 나오는 건데요. 실제 배부 기준량의 예정 배부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먼저 예정 배부율이 80원이고 실제 작업시간이 5만 시간이네요. 그러면 예정 배부액을 구할 수 있죠. 80원 곱하기 5만원 하면은 400만원이 배부가 되었는데 이게 과대됐답니다. 많이 배부했단 말이죠. 얼마? 13만원이 많이 배부되었네요. 그러면 400만원에서 13만원을 빼면은 387만원이죠. 387만원인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정 배부액이 얼마? 80원 곱하기 5만 시간이니까 400만원이 배부됐는데 내가 배부 차이가 얼마? 13만원 많이 배부한 거예요. 400만원 배부했는데 이게 13만원 많다는 뜻이죠. 그럼 실제로는 얼마가 사용됐을까요? 13만원 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하나만 재화의 공급이 되겠네요. 자, 이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을 익혀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첫 번째, 조세 물납,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 상품권의 공급, 전답의 임대, 담보의 제공, 물론 담보된 물건이 양도될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의 포괄 양도, 그러니까 사업장 전체를 양도했을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의 일부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 공매 또는 경매된 물건,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 재화의 공급으로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것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뜻 알아주시고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부동산의 담보로 제공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일부를 승계하는 사업의 양도. 자, 이 부분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사업장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이렇게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사업용 자산을 지방세법에 따라서 물납하는 거, 그러니까 세금을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수용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된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4개 중에서 3개는 과세 표준에 포함이 안 되고 1개가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네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알아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첫 번째, 애누리된 금액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출 할인, 그리고 환입된 재화의 가액, 당연히 이건 빼야 되겠죠. 연체이자, 할부 판매에 따른 상당한 이자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만 지연 이자죠. 조금 늦게 넣었다고 늦으면 우리 연체 이자 내죠. 그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단 말은
부가세와 상관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 되겠죠. 구분 기재된 봉사료,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반환조건부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빈병 있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뭐 병에 담긴 액체류, 뭐 술 정도 될까요? 구입하고 나서 마시고 나서 병을 갖다 주게 되면 병 반환금을 돌려주죠. 이 병값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오지 않는다. 왜? 반환받으면 돌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부셔증거,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는 포함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및 매출 할인, 팔았다가 깎아준 거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죠.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과 관세 및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은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 1번, 2번, 4번은 앞에 내용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참고로 간주 임대료란 팔았다 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달세를 100만원이면 부가세 얼마 받습니까? 10만원을 받아서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몽땅 전세로 10억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 낼 게 없죠. 그러면 국세청에 성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억을 어디에 은행에 넣어두면은 이자를 받게 되고, 그 이자는 달세 받았다 치고 부가세를 내는 것이 간주 임대료가 됩니다. 자, 이것은 재화의 공급 시기를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상품권의 등을 현금으로 판매한 경우는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때. 두 번째, 현금 판매, 할부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세 번째, 재화의 공급으로는 가공의 경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반환, 동의 조건부로 판매 등 조건부 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된 때. 그리고 직수출 및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는 선적일. 부동산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지금 이게 나왔네요. 7번이 나왔죠. 간주 임대료는 어디?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에 공급이 되었다 보고 부가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가 된다?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자, 이름으로써 전산회계 1급 104회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에 명중됩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